다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걸어왔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해탈과 열반이다. 근데 그 열반이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다. 현법 열반이다. 디타담마 니빠나. 현법이라는 것은 현생이라는 뜻도 되고 또 좁혀 말하면 현재 열반이다. 현생 열반 또는 현재 열반이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고, 그 다음에 열반이라는 개념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저는 일반적으로 쉽게 열반이라는 것은 삶의 완전 연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근심 걱정이 있고 뭔가 좀 불쾌한 이런 기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완전 연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완전 연소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는 연기도 나고 그을음도 나고 냄새도 나고 다 안 좋죠. 완전 연소가 되면 연기도 없이 그을음도 없이 또 구수한 향기를 뿜으면서 완전 연소가 되는데, 우리 인생도 결국은 촛불이 타 들어가듯 연소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36.5도 여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왕이면 연소는 연소인데 그 과정이 항상 이제 완전 연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 연소가 되려면은 이제 장작 같은 게 잘 말라야 되겠죠. 잘 말라야 되고 또 그게 이물질이 또 거기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탐진치, 삼독을 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장작을 잘 말리고 이물질을 털어내는 것과 같다. 그래야 완전 연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러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바세계입니다. 시련과 역경이 늘 있고 근심과 걱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룰루랄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음을 다져가고 하다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근심 걱정이 거리가 오더라도 우리가 잘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우리 힘이 생길 수 있다. 내공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들은 결국은 이 삶의 완전 연소를 위해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우리가 붓다의 생활소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틱나탄 스님의 걷기 명상할 때 마음속으로 하는 거 기억들 하시죠?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극락이네. 멀리 갈 거 없어요. 틱나탄 스님들 강조했듯이 now or never. 지금 아니면 극락도 영원히 나무는 거리가 있다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항상 right now, right here.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극락이네. 지금 여기 도달했네. 지금 여기 해탈열반. 지금 여기 자유행복. 이렇게 조금 바꿨었죠.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따박따박 잘 살아가면 그 멋진 삶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삶입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욕심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종합근 스님께서 일상삼매, 일행삼매 늘 강조하셨듯이 그런 마음으로 끝없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순서를 꼭 차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습을 하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제 그냥 얘기 딱 듣고 하시면 되겠고, 또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통독, 정독을 하셨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요, 다리도 쭉 뻗고 편하게 하십시오. 수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편하자고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막 힘들게 하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좀 다잡고 형식적으로 할 때는 좀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경지에 오르시면 누워서 들으셔도 되고 아주 편안하게, 여기 쪽에 벽에 좀 기대셔도 되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편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117페이지 10번째 주제, 떠나다입니다. 자, 떠나다라는 것은 뭐 이미 눈치채셨죠? 여행을 떠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책을 만드신 이 편집장께서는 여기에 가장 이제 키워드로 무집착이라는 말을 꺼내셨네요. 이 부분은 제가 타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되게 편집장님 하신 건데, 잘 뽑아내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행은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무집착이다. 무집착의 체험이다. 인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죠. 또 우리 인생의 풍경이라는 게 여러 가지 풍경이 있어서 어떤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동쪽에서 보느냐, 서쪽에서 보느냐, 입장에 따라서 인생의 풍경이 다 다를 수 있을 텐데, 어떤 분은 인생이 소풍이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습니다. 누군가 얼른 기억나시죠? 천상병신이라고 하는 참 동심을 지니셨던 분인데,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떠나다. 책 굳이 안 보셔도 돼요. 일단 내가 할 때는 너무 거기 책 보시지 말고, 책 안 보는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편하게 하십시오. 어쨌든 그 1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소풍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신 분이 있고, 예쁜 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소풍 하시는 기분으로 살아가시는지요? 어떠세요? 무슨 소풍은 소풍,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허걱거리는데 아웅다웅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무슨 소풍이냐 이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인생은 최희준 돌아가셨죠? 구수환자 중점으로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제목이 하숙생이던가요? 어디서 와서 들어가는가. 그 이제 하숙생이 이제 이게 나그네 길 인생은. 중국 당나라 때 대신 리빠이 이백도 춘야연 도리원서에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천지자는 만물지영료요, 광음자는 백대지 과객이라 해가지고, 이 천지라는 것은 이 우리 하늘과 땅 천지는 이 만물 삼라만상이 묵어가는 영녀 여관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월은 영원한 백대의 과객이다. 그러니까 나그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대개 한두 번 다 불러보셨고, 웬만하면 다 가사도 아시는 그런. 일전에 어디 조계사 쪽에 갔었는데, 큰 스님이 나 한마디 하겠다고 하셨는데, 잠깐 말씀하시고, 요 노래를 한마디 다 하시더라고요. 구수하게 잘 하시는데, 인생은 나그네 길. 이제 어차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행길입니다. 인생이 여행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행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가도 여행은 여행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좀 더 뜻깊게, 또 유익하게, 멋지게 그렇게 여행을 좀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여행이 그러니까 어떤 한 곳에만 딱 머물러 가지고 세상 물정 모르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경계해서 나온 말들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동양의 옛 선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천을 유람하는 것은, 옛날에 유람이란 말만 있었죠. 산천경계, 산천을 유람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같다. 책이라는 게 꼭 책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렇게 구경하고 여행하는 것도 책을 읽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은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껏해야 한 줄의 글을 읽은 것에 불과하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녀야 많이 배운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기껏해야 책 한 권, 또 한 줄의 글을 읽는 셈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행을 좀 많이 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글쎄 책 아니어도 이제 텔레비 같은 게 보면 어떻습니까? 뭐 한이 여행 요즘 프로그램 많지요. 그러면 참 좋은 곳 이렇게 다 구경을 할 수는 있는데 텔레비만 보면 될까요? 우리가 직접 가서 느끼는 것과 다르죠. 텔레비에 바람 부는 거 느끼실 수 있어요? 못 느끼시죠? 직접 여행 가면은 바람 부는 것도 체감하고 또 따뜻한 햇볕도 어때요? 우리가 가면 직접 여행할 때는 다 쬐을 수 있잖아요, 자연과. 텔레비는 그냥 눈으로 보는 정도, 귀로 듣고 이런 정도인데 이제 좀 달라요. 직접 여행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게으르신 분들은 뭘 가, 그냥 책 읽으면 그만, 이제 텔레비 보면 그만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젊어서는 좀 많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여행이라는 것은 또 뭐 여기저기 구경 삼아 하는 뭐 얼른 보면 편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여행의 어떤 좀 철학적인 의미를 부여한 그런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 중에 피코 아여라는 분은요, 여행이라는 것은 일종의 창조적, 긍정적 선택이다. 우리가 개미 쳇바퀴 돌듯 맨 제자리 걸음하고 한 곳에만 안주하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뭔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뭔가 창조해야 되고, 창작해야 되고, 이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참 멋진 작품을 놔가지고, 영원히,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지 않습니까? 그걸 남기기도 하고, 이름 석자도 남기고, 그림도 남기고, 음악도 남기고, 이렇게 가는 게 또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행도 일종의 그런 창조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행할 때 한 걸음을 뗄 때 벌써 우리 생각 자체가 좀 뭔가 약간 생산적으로 산다. 뭐 또 이 표현을 좀 달리 해가지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움직이기 위한 방향 전환이다. 뭔가 또 우리의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창작, 생산, 창조, 또 방향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한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레즈라는 분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노마드, 유목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본성이 있어서 뭔가 새로운 생명감, 새로운 어떤 사랑과 우정과 풍요를 찾아서 유목민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잖아요. 끝없이 그런 유목민과 같은 노마드적인 우리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여행도 그런 본성의 하나의 이제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저는 그것을 어떤 살아갈 때 생명감이라고 할까? 어쩔 때 막 여러분 그 기운을 받는다 이런 게 생명감이에요. 좀 좋은 기운 받고 와라. 생동감, 활력, 활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119페이지 아래에 제가 인용한 그 시는 청마 유치환 선생님의 생명의 서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저희 그 국어 교과서에서 제가 이걸 봤는데요.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뭐 텔레비도 없고 하니까 해외여행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별로 우리는 없는데 정말 막연하고 동경의 어떤 뭐 그런 곳들이었죠. 사막, 무슨 아라비아, 알라스카 뭐 그런 건데
이 무한한 상상력을 발동시키면서 이 시를 읽는데 정말 어떤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야, 멋지다. 나도 크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시인데요. 여러분도 아마 한두 번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거기는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케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자체로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나는 참 나란 무엇인가 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뭔가 정말 진짜 나와 대면하기 위해서 저 아라비아 사막으로 한번 가보자. 내가 뭔가. 그런데도 내가 누군지, 나의 생명이 무엇인지 이걸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면 난 차라리 내 거기서 백골이 되어버리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분들은 어떤 그 생명지향적인 강렬한 어떤 살아가면서 그냥 뭐 하루 세끼 먹고 그냥저냥 이거보다도 뭔가 더 살아있다는 그런 생명력을 느끼면서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 이런 게 이제 큰 분들이라고 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늘 꿈만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뭐 가정 형편도 어렵고 매우 늦게 제가 이제 해외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 가면서도 이왕에 가면 인도를 맨 처음으로 가보고 싶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43살에 교수가 돼가지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뭐 세미나도 있고 해가지고 인도를 제가 맨 처음으로 갔습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기회도 생기고 해가지고 제가 55살 때 연구년을 있었는데 요즘은 옛날에 안식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교수들이 안식이 웬 말이냐. 어쨌든 열심히 연구하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연구년이라는 말로 바뀌었는데 그때 제가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맨 처음에 네덜란드 거기 암스테르담에 이제 가가지고 첫날 밤에 거기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벨기에 쪽으로 들려서 이제 유럽 전체를 돌아봐야 되니까 굉장히 좀 바빴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도 많지만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 벨기에 브뤼셀에 제가 원래 이제 조그만 뭐 게스트 하우스라든가 무슨 이런 거 이제 예약을 해놓고 흐름한 그러니까 여관 수준 정도 돼요. 모텔도 안 되고 그런 이제 일반 학생들이만 그러니까 배낭 여행자들이 하는데 한 방에 침대가 막 2층도 있고 그래가지고 8명, 10명 막 젊은 사람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자는 그런 좀 열악한 데였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예약을 해놓고 이제 벨기에의 브뤼셀에도 이제 이틀째 밤을 거기서 자기로 했는데 여기서 비행기로 갈 때 내 옆에 앉은 사람이 혹시 벨기에 가면은 브리헤라고 하는 데를 꼭 가봐라. 브뤼셀보다도 브리헤를 가보면 정말 좋을 거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과거의 역사 이런 게 다 살아 숨쉬는 것 같아서 자기는 너무 좋노라고 하여튼 강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있어가지고 어쨌든 브리헤 이래저래 이제 해가지고 브뤼셀의 숙소는 취소를 하고 이제 브리헤로 갔어요. 근데 이 숙소가 만만치 않아요. 숙소도 뭐 그 이름 있는데 좋은 데 있잖아요. 비싸서가 좋은 데가 아니라. 근데 그런 데는 다 이미 예약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뭐 집 찾느라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 이제 방을 구해가지고
그 부리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저녁에 이제 짐 해놓고 저녁에 잠깐 이제 돌아봤는데 진짜 뭐 너무 조용하고 그러는데 저쪽 어디 가니까 막 젊은이들이 요즘 우리말로 하면 클럽 같은 데라고 할까요? 막 이제 소리도 나고 음악도 나고. 근데 그때는 뭐 지금 5시니까 지금도 좀 젊죠. 그리고 캐주얼하게 보니까 들어가니까 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나그네가 저쪽에 앉아서 생맥주 좀 시켜가지고 애들 노는 것도 보고 그렇게 이제 하고 들어와서 잤는데 그 다음날 아침 그 느낌을 제가 책에다 썼어요. 거기다가 거기 한번 볼까요? 부리에는 중세풍의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조용한 도시로 한 폭의 풍경과 같은 인상을 주었다. 아침 일찍 창가에서 청아하게 노래하는 이름 모를 새소리에 잠이 깼다. 순간 나는 작은 침대에 누워 한국을 생각했다. 그제까지 내가 머물던 한국에서 지금 이곳 부리에는 한낱 무일 뿐이다. 저는 옛날 부리에라는 이름도 사실 잘 몰랐어요. 비행기 옆에 있던 그분이 이제 부리에를 가르쳐주고 해가지고 알았던 건데, 그래서 부리에라는 이름도 모를 뿐만 아니라 뭐 부리에 새들이 사는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안 가보고 들어보면 없을 무자 무잖아요. 어떠세요? 우리한테는, 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한테는 무예요. 저는 문정동에서 사는데 그 부리에 사람들이 송파구 문정동 안 알겠어요? 그 무일 뿐이에요. 저도 무이고 없을 무자 무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 무잖아요, 무. 근데 그 무, 없음 속에서 이렇게도 예쁜 도시가 있고, 또 건강한 사람들이, 소리들이, 말소리도 들리고, 또 상쾌한 아침이 밝아오고, 또 예쁜 꽃들도 피고, 이러니 이게 참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데, 그런 어떤 그 느낌이 이제 생기면서 지금까지의 내가 사라지고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서의 이름 모를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런 강렬한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야, 이런 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너무나 어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리 동네에서만 오락가락하고 그랬었구나. 이제 거기 옆에 보면 가락동인데요. 가락동에서 오락가락하면, 저기 오락동은 없지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우리 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계추처럼 이렇게 똑딱똑딱 이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이런 새로운 신선한 생명감을 느꼈으니, 또 공부한답시고 머리 짜내고 뭐 논문 쓰고 글 쓰고 늘 건조한 생활을 하다가 아침에 그 청한 새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강렬한 느낌들이 있어서 사실 이 글 쓰는데 집사람은 뭐 이런 거 쓰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야,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이 경험이야 하고 이제 고집해서 넣는데, 어떻게 넣기를 잘한 것 같습니까? 잘못한 것 같습니까? 엄지척. 엄지척 해주셨습니다. 예, 잘한 걸로 알고 집사람한테 엄지척 받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근데 이 라이너 마리아 릴케도 보면은 어떤 그 시에, 거기도 또 제가 인용을 했는데, 엄숙한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인데요. 좀 많이 다녀봐라. 메시지는 결국 그거 같아요. 거기 보면 재밌습니다. 지금 세계 어디에선가 누군가 울고 있다. 세계 속에서 까닭없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울고 있다. 지금 세계 어디에선가 누군가 웃고 있다. 세계 속에 까닭없이 웃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 웃고 있다. 지금 세계 어디에선가 누군가 걷고 있다. 세계 속에서 정처 없이 걷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향해 오고 있다. 지금 세계 어디에선가 누군지 죽고 있다. 세계 속에서 까닭없이 죽고 있는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지금 다양한 삶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저 우리나라 백두산, 한라산
좋은 산도 있는데 그런 산에 가서 인사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 대한 인사다 하는 것은 월트 히트만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썼어요. 세계에 대한 인사,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시를 읽다 보면 세상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다. 나를 얽어매고 있는 타율적 법과 간섭과 도덕의 그물망에서 벗어나고 싶어진다. 그래서 풍경을, 사물을, 사람들을 참으로 솔직하고 편하고 자유롭게 만나고 싶다. 그 낯선 대상의 나를, 나의 허상을 새롭게 비춰보고 싶다. 타자화된 나를 버리고 진정한 나와 대면하고 싶다. 그리하여 푸르른 생명의 강물에 잿빛 실존을 흠뻑 담그고 싶다. 아까 이게 이제 청마 유치한 생명의 서 읽으면서 어떤 그런 느낌들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제가 그 무리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런 생명감으로 충만했던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게 이제 여행을 찬탄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얘기들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너무 길게 안 하기로, 강의 길게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123페이지에 이제 오늘 그 여기 편집장님께서 여행이라는 것은 무집착의 체험이다 하는 건데, 뭐 무집착, 뭐 다 여러분 전공입니다. 우리 여기 총무 스님도 무집착이 전공이고, 우리 불자들은 무집착이 다 전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착이 없다. 그 부처님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살다 길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것은 이 길이라고 굳이 얘기한 것은 그 메시지는 바로 무집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집착 없이 살다 가신 분. 자유롭게, 흔히 우리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더러운 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쇠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무상, 무아 이런 말씀도 조금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 다 무집착의 지혜예요. 집착하지 말아라. 영원한 거 없다. 그러니 집착해서 뭐 하느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사실은 없다. 늘 제가 좋아하지만은 달라이라마 존자께서 나는 나 아닌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나라고 우길 것도 없어요. 그니 집착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리적인 것은 뭐 늘 해왔던 거니까. 그래서 124페이지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124페이지 보시면은 여기는 수따니파타 아래쪽에 인용문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경집 798송. 자기와 관계 있는 어떤 것에 집착하여 다른 모든 것들은 열등하다고 보는 사람은 속박에 갇혀 있다고 진리에 통달한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인식한 것 등을 무조건 신뢰하여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참 묘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들은 풍월로 우겨 그 시척을 하고. 여러분도 아마 적어도 100번은 하셨을 것 같아. 기억 안 나세요? 실제로 잘 모르는데 막 아는 것처럼. 남편하고도 아내한테도 그러고 이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생각 이걸 막 다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 들은 거 들은 풍월이에요. 어디서 읽은 풍월. 내가 그냥 생각한 풍월인데 그게 정답인 양 해가지고 우격되는 거예요. 그 사소한 말싸움 때문에 이혼한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저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수단이 받다 보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6개월 전에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스웨덴에서 잘 나가던 젊은이였어요. 일찌감치 유수한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사까지 되고 그러는 분인데 어느 날 문득 이 사람이 출가를 하게 돼요. 태국 습도로 하는데 거기서 한 17년 정도 수행을 하시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책을 하나 썼는데 아주 대박이에요. 대히트를 친 책인데 그 책 이름이 뭐냐? I may be wrong 이런 책이었어요. 자, I may be wrong.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은 I'm right 막 이런 거잖아요. 주장하고. 근데 여기는 I may be wrong 하면은 내가 틀릴 수도 있어. 틀릴지도 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말로 번역해가지고는 이것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 제목을 번역을 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참선하고 하나님께서 한마디 세상을 향해서 자기 깨달음을 하나 건져내 말하라고 한다면은 인터뷰할 때 이 사람이 이거였어요. 의미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멋진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I may be wrong.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여보, 내가 틀릴 수도 있어. 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 내가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당신 말이 옳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꼭 옳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전 투구하고 정말 개들이 고기 한 점 서로 뼈다고 서로 하려고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하는 건데 뭐 전쟁도 결국 그거예요. 자기 조금 더 많이 차지하겠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 옳고 그른 이 문제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뭘 너무 많이 먹여야 되겠다, 내 차지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내 생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틀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화라는 게 모든 사람이 불교 태국도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입니까? 그 숲속에서 이분이 이제 해가지고 이 세상이 평화로우면 좋겠는데 세계 평화 속성치, 남북 통일 속성치 다 우리 그러잖아요. 늘 스님들 축원하시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I may be wrong. 모든 사람이 I may be wrong 한다면 참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엄청나게 히트를 친 책입니다. 한번 제가 이게 막 시원하게 누가 그림도 막 그리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책 읽으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책 번역은 아마 상당한 힐링을 받으실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나티코라고 스님, 지혜가 자라는 사람, 나티코 스님이에요. 원래 스웨덴 출신인데 그래서 어쨌든 수타니파타에서도 이제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내가 이것만 가지고 넘어기지 말아라.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125페이지 와보시면은 우리 옛날 스님들께서요, 제가 이제 그 불교학생 활동을 했는데 그 어떤 큰 스님 법문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스님 말씀이 스님들은 항상 3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늦게 오셨는데 다들 마음속으로 인사하니까 편하게 환영받고 계십니다. 다들 우리 환영합니다 한번 하시죠. 저 뒤에 새로운 분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바닥 차니까 이쪽으로 오셔도 좋겠는데, 그죠? 그거 의자 쓰시군요. 뭘 3가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 스님들은 항상 설법할 준비를 해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제자들은 어디 가서 한 5분간이라도 내가 불교를 얘기해봐라. 그럼 뭔 얘기를 할까? 좀 준비를 하실 필요 있어요.
한번 5분간 발표해 보실랍니까? 네,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불제자들도 당당하게 적어도 5분, 10분은 이제 말할 수 있어야, 설법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항상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스님들은 절에서 그냥 영원히 사시지 않아요. 그 이제 참선하고 하면은 선방에서 한철 지나셔가지고 또 바람 하나 딱 짊어지고 또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딱 떠나시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그게 너무 멋지더라고요. 바람 하나 걸머지고 떠나는, 길 떠나는다는 그 표현이 저도 약간 노마드적인 뭐 기질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멋졌어요. 바람 하나 딱. 뭐 모든 그 살림살이라고 해봐야 바람 속에 하나 딱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길 떠날 준비를 해라. 또 하나는 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항상 죽을 준비를 해라. 이 세 가지. 근데 꼭 스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불제자도 다 해당되는 것이고, 또 모든 참다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다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뭔가 한마디, 한 말 정도는 좀 해야 돼요. 자기 어떤 뭐 대철학자는 아니어도 나름대로 다 개똥철학이라도 한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밥 먹고 뭐 이것만 가지고 빵만으로 인간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도 늘 이렇게 이제 스님들 수행과 연관지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었고요. 자, 126페이지에요. 뭐 여행할 때 좀 준비할 거 이렇게 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록 하고 요즘은 뭐 그냥 뭐 여행 떠나는 분 없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이제 정보 뭐 이런 거 다 이제 공부하시고 가기 때문에 그 나라의 뭐 역사, 문화 어느 정도 알고 가는 거. 예. 뭐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냥 겉모습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좀 준비하면 좋을 거다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거기 126페이지에 제가 맨 밑에 공정여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정무역 맨 앞에 첫 시간인가 할 때 기억나십니까? 공정무역 기억나시죠? 네. 공정무역에서 따온 개념인데 공정여행이에요. 여행도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좀 여행을 잘 사는 사람들이 갈 수 있지 못 사는 사람들이 가기 힘들잖아요. 잘 사는 국가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막 다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못 사는 나라들 가고 하면 거기에 피해를 많이 줘요. 환경 파괴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다국적 기업 막 이런 데다가 보면 돈도 그쪽으로 다 줘서 그 현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배려들이 없고 오히려 굉장히 비폐하고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공정여행이라는 개념인데 원래 영국에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정여행이라고도 하고 또는 착한 여행이라고도 하고 공정하니까 착하죠. 불공정하면 악한 건데 그리고 책임여행이다. 뭐 대한여행이다 이렇게까지 말도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행지의 이 공정여행이라는 것은 환경 함부로 그 환경을 해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쓰레기도 잘 공정도덕도 지키고 하는데 어디 외국에 나가고 하면 사람 마음들이 해이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러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불교인들은 또 모든 종교인들은 또 아닙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어디 가나 똑같이 남에 대한 배려. 요즘은 다 인권, 휴먼 라이트, 뭐 그 사람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관계 안 하고 잘 살든 못 살든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우리가 모든 사람은 공경하고 우리 열반의 가장 기본이 공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에 대한 예의, 공경 이거 없으면은 참다운 불자 못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여행지에 가가지고 그쪽의 환경을 파괴한다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공중여행의 이제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여행지의 문화를 존중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문화가 최고야. 저 사람들 참 미개인들이네. 뭐 인도나 이런 데 가면 손으로 막 밥 먹잖아요. 숟가락 없이. 그 문화예요. 손 깨끗하게. 뭐 별거 사실은 저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 손으로 만지면서 음식을 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폄하하고 또 괄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문화를 존중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비한 게 그 현지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익이 되도록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세계적인 무슨 브랜드 체인점 이런 데만 찾아갈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그쪽에 있는 식당도 좀 이용도 하고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된다. 좀 그렇게 해야 어때요? 여행자들도 나중에 그 현지인들한테 좀 대접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은 늘 피해만 주고 간다 그러면 관광객들 좋아하겠어요?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선순환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알고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는 이제 그런 공정 여행이 되도록 이제 그런 의식도 좀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앞서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져야 될, 또 우리 불교 신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127페이지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행하면 우리는 밖으로 떠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불자들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 내면의 여행, 우리의 마음 여행, 이게 또 늘 신경 써야 될 문제예요. 네, 우리 마음을 항상 챙기고 내 마음을 다잡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이 일상 속에서 속도에 이끌려가지 않고 너무 속도에 막 바삐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막 80km 차를 몰다가 어쩔 때는 30km, 40km 가만히 보면 80km 몰고 갈 때는 뭐가 안 보였어요. 근데 40km 이렇게 가면은 주변에 나무들도 이거 여기가 느티나무가 저렇게 큰 게 있었네. 뭐 단풍나무도 있네.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풍경들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바삐 여유 없이 살다 보면은 그걸 놓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속도에 이끌려가지 않고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삶을 즐기며 삶의 아름다운 풍광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내면의 여행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이 멋진 나그네 길이 되도록 또 멋진 소풍이 되도록 멋진 여행이 되도록 그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간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1강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취하겠습니다.